우리 기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저희가 정보 제공을 잘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적절하면 이상하지만 편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주 교수님 내려 오시죠. 우리 정책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가천대 이한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같이 좀 이한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가천대. 네.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촛불 민심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곧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 퇴출제 등 노동계약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촛불 공동행동의 6대 긴급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한 30대 과제 또한 일부는 이미 저의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공약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촛불의 거대한 분노와 열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권력자의 교체나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촛불 민심의 열망을 실현하는 진정한 촛불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가 살아온 삶 그리고 정치적 삶의 역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재벌과 부패 권력 등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촛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촛불의 대의에 초지일관 충실한 저 이재명이야말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 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권 연대에 큰 판을 만들고 촛불 연정의 대의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정권 교체 후에도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검법 제정으로 한 토의 의문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를 조기 인양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6만여 명 종사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겠습니다. 고의적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창의와 자유가 넘치는 매력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과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는 최악의 범죄 행위입니다.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걸고 자유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시민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화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이 받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하겠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 책임까지 물어서 다시는 고의적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소환, 국민발안제 도입과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의 확대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박근혜 정부에서 영업이익 550억 이상인 440개 대기업들이 감면받던 법인세 특혜를 정상화해서 매년 평균 15조 원씩을 환원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속 증여세를 철저히 징수해서 불법적인 재산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여덟 번째, 뉴딜 성장과 공정경제 질서 회복을 위한 재벌체제, 즉 황제경영 해체를 할 수 있도록 공적 연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범죄수익환수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 간접적 범죄 수익을 모두 소급해서 몰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경유착의 청정지대로 만들겠습니다. 고의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범죄로는 축제할 수 없다고 믿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열 번째, 국가정보의 사적 이용을 감시하고 기록 및 정보를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정보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겠습니다. 11번째, 공익을 위해 내부 부정을 제보한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원재단 설립,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배상을 도입합니다. 12번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2016년부터 어떻게 뒤틀어진 세상을 바로잡았는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저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초지일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응답하기 전에 잠깐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공개 대표가 없는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 저희 정책연구단을 이끌고 계신 이한주 가천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없고 어려울 때 함께해 주신 귀한 의원들이십니다. 우리 유승희 삼선 의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분들은 원래 박수 못 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박수 열심히 쳐주세요. 그래 분위기가 살지. 네?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빌리 은행을 함께 해왔던 재윤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수원 8달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겨보신 우리 야권 국회의원이십니다. 김영진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간단한 질문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공약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사실 김정남 피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 인식도 좋지 않고 지금 개성공단이 어차피 운영이 된다면 우리 쪽에도 어떤 이익이 있겠지만 북한에도 들어가는 이익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인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감안하시고 말씀하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또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한다 또는 군사와 경제는 분리한다 라고 하는 게 남북 대화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과 질서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신속히 원상 회복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개성공단 관련자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국제적 신인도에 있어서도 최소한 1국이 국가의 법으로 정한 것은 지킬 것이다 라고 믿고 그야말로 투자하고 또 국가 간 신뢰가 가능해지는데, 국가가 스스로 정한 법까지 그것도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기는 게 일상화되면, 또 그것들이 또 잘못됐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복귀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또 정부의 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폐쇄됐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최근에 현재 상황과 약간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또 남북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은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포함시킨 것이고, 이미 김정남 피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잔물결, 작은 변화 때문에 수시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안정성을 해치는, 또 신뢰를 해치는, 또 국가의 권위, 즉 요즘 많이 유행하는 소위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말씀하시죠. 여기 마이크 가죠. 네. 마이크 전달을. 그 법인세나 상속 증여세 철저하게 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국회부터 먼저 설득해야 될 걸로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그런 기득권들의 저항이 커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나라를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로, 그래서 기회가 넘쳐나서 모든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국가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활용되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불평등한 구조, 불공정한 구조로 이익을 보고 있는 세력 또는 사람들의 저항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저항을 넘어서지 않고 또 그 저항을 피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빈말 허언입니다. 지금 법인세, 우리나라는 제가 말이 좀 길어 미안합니다만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구매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소위 내수 경기 침체가 이번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하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노동 분배율, 노동자들의 몫을 늘리는 것에 더해서 조세를 통한 재분배, 즉 고액 소득자, 고수익 기업들에 대한 증세와 복지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유효 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복지 확대, 즉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결국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공평과세 원칙으로 최대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10억 이상, 저희가 계획한 대로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6,000명에게 12% 정도의 증세, 새로운 과세 구간을 만들어내면 2조 4천억 정도가 생겨나고, 10억 이상이 대해서만 했을 때 또 440개 기업으로 추정되는 500억 이상의 법인소득 영업이익자에게 8% 증세를 하면 15조 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 증세 또는 법인세 정상화로 손실을 입게 될 거대한 경제 권력, 우리 사회 소위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얘기겠지만 성남에서 제가 민선 5기 시장을 맡고 있을 때는 새누리당이 2석 또는 4석이 많은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첫 1년 동안은 모든 좋은 정책, 모든 좋은 예산은 다 삭감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제가 한 방법이 국민들, 성남 시민들과 함께 직접 손을 잡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시의원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설득하고 압박해서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 거의 대부분 해냈습니다. 이번 촛불혁명도 사실은 국회는 탄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탄핵 찬성률만큼 300명 중에 78% 정확하게 여론조사 탄핵 지지율과 합치하는 숫자의 국회의원 찬성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또 국회도 국민이 움직여서 대통령 탄핵 의결까지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면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그거를 개정해서 만들어내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열망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뜻이 관철되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득권에 대한 일부 원상복구,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또는 국토보유세 신설 이런 것들은 압도적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저는 정치권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앞에 네. MBN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지율이 오랜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원인이나 두 자릿수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8% 이하로 떨어지는 다음부터는 일부러 안 받습니다. 이 상처를 받을까봐. 제가 아무리 무덤덤한 척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외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어서 그냥 제가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10% 넘었다고 하는 보도가 얼핏 저도 오면서 사실은 들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율에 연연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저의 모든 면들 이런 것들을 성실히 보여드리고 또 잘 설명하고 또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찾아내고 그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는 게 국민들의 믿음을 얻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많이 차분해져서 원래 자리로 좀 되돌아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적은 수겠지만 마음을 좀 바꿔주셨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로서도 기쁘고 또 우리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장님 SBS 김용수입니다. 네네. 잘 안 보입니다. 제 기자회견문 잘 읽어봤는데요. 네. 이게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재명 시장의 말을 들으면 네거티브한 룰을 바로 잡아서 공정한 이재명식 공정경제를 만들겠다. 이런 거 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선명하고.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포지티브한 무언가를 추가해서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현은 작살낸다는 표현은 이제 안 쓰시지만 아직도 그런 기조, 네거티브한 룰을 바꾸겠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포지티브한 무언가를 추가하겠다. 이런 건 좀 여전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뭐 그 점도 저희도 좀 가능하면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오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지적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포지티브한 얘기로 저의 모든 기자회견문이나 제 발언을 다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현재 최대 과제는 분명하게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즉 공정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불공정한 사회를 극복하고 또는 비정상을 극복하고 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이겨내는 거죠.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새로운 질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치 알을 깨지 않으면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 경제를 시정해서 공정한 경제로 그야말로 이 정경유착을 넘어서 공정한 정치로 또는 불공정한 사회를 넘어서 공정한 사회로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원래는 네거티브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뭐든지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일면 저는 책임 회피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비정상을 극복하는 겁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그야말로 어두운 구질서 체제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새 질서, 정상적인 질서로 가는 거죠. 이 정상적인 질서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제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는 철저하게 실용주의자라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별로 가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만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진정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선이고 좋은 길이죠. 그건 언제든지 타협하고 조정하고 또 뭐 나를 포기하고 수용할 수도 있는 영역의 것인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길에서 싸워야 할 만큼 비정상이 횡행하고 그야말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정경유착 또는 경제 기득권자들의 횡포 또 정치 부패 세력들의 그야말로 반민주적 행위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에 정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양면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로 이런 걸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했더니 앞에 게 먼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 지적을 제가 겸허히 좀 받아들여서요. 제가 마음먹은 것들을 좀 더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초 원고에 보면 대연정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이제 바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촛불 연정의 범위, 방식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검 연장안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문제를 이제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그 당 하나가 반대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촛불 연정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나가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촛불 대연정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야권 연합 정권의 야권 촛불 주도 세력들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합 정권을 만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야권 정치 결사체들, 야권 정당들의 연합 정권이 꼭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대하고, 또 그 후에는 집권한 후에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공동의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게 되겠죠. 여기에 촛불 시민혁명의 주도 세력들이 내용적으로도 또는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새누리당 무슨 자유당인가로 이름을 바꿨나요? 아직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그냥 자유당으로 부르고 싶은데 이승만 때 생각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니까 아마 그게 국회 선진화법 요건에 미달해서 그런 거겠죠. 결국은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을 할 때 그야말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은 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그 법 자체의 목적이 있죠. 국민의 의사가, 주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도 좀 살펴보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퇴진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게 국민의힘으로 퇴진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을 실제 수사하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만큼 중요한 일이 헌정 질서 중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직권상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은 물론 잘못된 사례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국가안전보장, 긴급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통과시켜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악용된 사례이긴 하지만 좋은 쪽으로 선용할 전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나쁜 사람들만 제도를 악용할 수 있고 좋은, 즉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선용하면 안 되는가?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하기 위해 있는 대리기구니까 특검 연장안에 대해서 직권상정하시는 게 그야말로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합하는 국회의장의 헌법상 의무다, 국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 있으신 이거 자리가 부족하군요. 술을 더 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저 방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어떤 이제 추가 인재 영입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저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랑 좀 단기간 내에 좀 발표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재 영입. 제가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유승희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우리가 본선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1당 거대 수권 능력을 가진 거대 정당의 한 역할을 맡을, 후보 역할을 맡을 사람을 뽑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후보가 되면 당의 자원과 역량, 인물, 또 우리 모든 예비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포괄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당의 입지를 고려해서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재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미리 개별 후보들이 다 자기 식구들 다 이렇게 만들어서 소위 인재 영입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후보가 됐을 때 당에 있는 자원들과 충돌하게 될 때, 부딪히게 될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후보를 선정할 때는 그 후보 개인의 역량과 또 실적과 철학과 비전 이런 걸 봐야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느냐로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정당 정치에 반하지요. 정당이 부수적인 끌려다니는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당을 마치 우리가 거대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인력과 권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당을 지휘할 조정관을 잡을 철수와 영리 중에서 누구를 고르는데 그 중에 철수가 온갖 갑옷에다가 온갖 무기, 장비 막 다 챙기고 있는데 그 조정관을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관을 잡을 역량이 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갖췄느냐로 따지면 로봇 태권부인 의미가 없죠. 정당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역량, 그 후보의 역량을 보여주고 그걸 보완하는 선 정도의 핵심 참모 그룹 정도를 이렇게 영입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마치 국가 경영을 총 책임질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소위 당 밖의 당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게 오히려 나중에 본선 경쟁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영입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원해 주셨어요. 제가 안 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좋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수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양했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고 제가 그 이유는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당의 자원과 또 저와 인연 맺지 않은 좋은 인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많이 해놓으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재라는 측면에서는 내 사람이냐, 나와 가까우냐, 나한테 빨리 와서 도와줬느냐 전혀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나와 다른 영역에 있든 하다못해 상대 진영에 있더라도 역량이 뛰어나고 또 소위 탕평 인사를 하기에 적합한 인사라고 판단이 되면 많이 써야죠. 그러려면 제가 미리 차지하는 영역이 적어야 됩니다. 저는 정치가 이게 일종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신화다. 세력이 많으면 훌륭한 후보다. 세력이 많으면 훌륭한 후보가 됩니까? 많이 몰려오면 훌륭한 인물로 바뀝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걸 잘 제어하는 것이 우리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실질적으로 현장 정치에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이게 사람은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봤죠. 또 그와 비슷하게 소위 인해 장막, 그야말로 과도한 측근들, 숫자 이런 건 오히려 정당 정치에 또 민주주의에 조금은 좀 불부합할 측면이 있다. 과도하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좋은 분들만 다 모셨고요. 그리고 현대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숫자로 하는 게 아니죠. 현대전은 스마트하게 하는 겁니다. 스마트하게. 당 중심으로.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당 정치를 하는 곳이니까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내려놔야죠, 오히려. 네. 뭐 촛불혁명 공약서 인재 영입 지지율까지 많은 질문 들어봤는데요. 계속하신 의원님 교수님들 중에서 한 말씀 그럴까요? 뭐 보완해서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좌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좌장은요, 제가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가를 지도할, 아니,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 후보 본인의 역량과 자질, 가치와 비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약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공약을 내세우지만은 그 공약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똑한 사람 두세 명이 하루 이틀만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공약입니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과연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갖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그 공약을 또는 정책을 확실히 내가 내재화해갖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갖고 또 상대 진영과 또 국민들을 설득해갖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세력, 얼마나 많은 좋은 공약들을 내세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좋은 사람들, 그 많은 공약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요한 게 후보, 대통령 본인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그의 가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당의 그 경선 과정이 매우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빨리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지금 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선 선거운동 경선하고 또 사람들 모아갖고 여러 가지 이제 자문 세력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게 다 선거운동이면서 탄핵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토론은 안 된다. 후보 검증은 나중에 하자. 이런 건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빨리 후보들을 갖다 국민들이 직접 비교해갖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당에서 빨리 그러한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정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이자면 이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후보자 간의 직접 토론회가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당의 경선 주자들이 바로 우리 당의 지금 스피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따라서 확실하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런 촛불 민심의 열기를 더욱더 모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득과 불이익을 따지지 말고 후보자 간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열띤 토론회를 빨리 조속히 열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후보자 검증이 진짜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이런 적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진 그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 설치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아까 그 SBS 기자분께서 그러셨습니다. 왜 자꾸 네거티브 하느냐, 뭔가 좀 긍정적인 게 없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라고 왜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겠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국가가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끌어가겠다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촛불에 더 집중할 때 현재의 전국상이 촛불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좀 이완된 감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후보와 캠프 진영의 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진정이 되고 이게 이제 전 진실로 안정이 되어진다라는 느껴지는 순간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적폐를 청산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분 좋게 상쾌하게 아마 후보께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만 제 의원님 한 말씀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정리삼아 한 말씀드리면 우리 정책연구진들은 조만간 우리 구성이나 이런 한 발표 한번 하시겠죠? 네, 한번 하시게 될 테고요. 그때 봐주시고
정책 준비의 세밀함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또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공개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요구를 조건으로 그냥 도와만 주시는 분들이 워낙 숫자들도 많고 해서 공약의 세밀함이나 또 실현성 이런 것들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의 방식이 좀 그래서 그렇지 뭐 미래 전략이 가는 얘기도 다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는 바람에 또 강조점을 과거 청산에 좀 많이 찍다 보니까 그랬으니까요. 촛불혁명이 지나가면 그야말로 다시 정상적으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꼭 드리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신들이 대표하는 정당이 어떤 후보를 내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듣고 만져보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누구는 백화점 쇼윈도우 가장 좋은 자리에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고 누구는 저기 뒤에 물건 창고에 갇혀 있으면서 그야말로 찌라시라고 하나요? 그런데 사진 하나 찍혀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구매를 결정해야 될 단계가 다가오고 또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우리가 팔아야 될 또는 국민들이 선택할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눈앞에 제시하고 판단하고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선거운동 다른 건 다 하면서 다른 건 다 하고 뭐 정책 발표도 하고 하는데 토론은 안 된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깜깜이 선거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 깜깜이 선거 또 검증 없는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제가 뭐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깜깜이 선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많은 또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원고지 써와서 읽는 이런 토론이 아니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 사람인지 한 국가를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는데 미리 질문 써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도 오해해가지고 누굴 그랬다고 하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된다. 그건 의무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밤 내일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불러서 초청 토론회도 좀 열어주시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는 사람만 가지고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권력자의 교체나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촛불 민심의 열망을 실현하는 진정한 촛불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가 살아온 삶 그리고 정치적 삶의 역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재벌과 부패 권력 등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촛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촛불의 대의에 초지일관 충실한 저 이재명이야말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 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권 연대의 큰 판을 만들고 촛불 연정의 대의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정권 교체 후에도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검법 제정으로 한 토의 의문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저희가 정보 제공을 잘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접대라면 이상하지만 편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주 교수님 내려 오시죠. 우리 정책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가천대 우리 이한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같이 좀 이한주 교수님입니다. 네, 가천대. 네.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촛불 민심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곧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 퇴출제 등 노동계약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촛불 공동행동의 6대 긴급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한 30대 과제 또한 일부는 이미 저의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공약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촛불의 거대한 분노와 세월호를 조기 인양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6만여 명 종사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겠습니다. 고의적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창의와 자유가 넘치는 매력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과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는 최악의 범죄 행위입니다.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걸고 자유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시민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화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이 받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하겠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 책임까지 물어서 다시는 고의적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범죄로는 축제할 수 없다고 믿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0번째, 국가정보의 사적 이용을 감시하고 기록 및 정보를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정보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겠습니다. 11번째, 공익을 위해 내부 부정을 제보한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원재단 설립,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배상을 도입합니다. 12번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2016년부터 어떻게 뒤틀어진 세상을 바로잡았는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저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초지일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응답하기 전에 잠깐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공개된 바가 없는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 저희 정책 연구단 5번째 국민소환, 국민발안제 도입과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의 확대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6째, 박근혜 정부에서 영업이익 550억 이상인 440개 대기업들이 감면받던 법인세 특혜를 정상화해서 매년 평균 15조 원씩을 환원시키겠습니다. 7번째, 상속 증여세를 철저히 징수해서 불법적인 재산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8번째, 뉴딜 성장과 공정경제 질서 회복을 위한 재벌체제, 즉 황제경영 해체를 할 수 있도록 공적 연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범죄수익 환수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 간접적 범죄 수익을 모두 소급해서 몰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경유착의 청정지대로 만들겠습니다. 고의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징벌배상제 도입으로